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마른 낙엽을 굴리며 스산하게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기와집은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최 참판댁이었는데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은 보는 사람의 길을 죽일 만큼 높고 거대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그 대문 앞으로 낡은 삼배 치마를 입은 처녀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혼기라 불렸는데 병든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이 집의 며느리라기보다는 빚 대신 팔려온 종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옷자락이 파르르 떨렸지만 연홍은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를 떨림을 감추려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댁 안주인인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들어오는 연홍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혀를 찾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뜻한 눈빛은커녕 물건을 고르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하인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는데 빚 때문에 데려온 아이가 얼마나 일을 잘할지 두고 봐야겠다느니 뼈대가 없는 집안에서 자라 예절이나 알겠냐느니 하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연홍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 없이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는 연홍의 동작은 놀라울 만큼 정갈하고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선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려했고 바닥에 손을 짚는 모양새조차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비위가 상했는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흉내를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호통을 치며 연홍에게 짐을 풀기도 전에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거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행길을 걸어오느라 발이 부르텄을 텐데도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매정함의 마당을 쓸던 하인들조차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연홍은 익숙하지 않은 거대한 가마솥과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참판 댁은 식구도 많고 드나드는 손님도 많아 끼니 때마다 잔치 음식을 하듯 분주했습니다. 부엌 어멈들이 텃세를 부리며 연홍에게 제일 험하고 힘든 일을 미루었지만 그녀는 군소리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고 물을 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빨랐지만 결코 거칠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시골 처녀들이라면 힘으로 벅벅 문질러 씻을 것을 연홍은 채소의 결을 따라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흙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사랑채와 안채로 밥상이 들어가자 연홍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밥 덩어리를 국물도 없이 삼켜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 가슴을 쳐가며 밥을 넘기면서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약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엌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녀의 젖은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어릴 적부터 익힌 인내심으로 그 모든 서러움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연홍을 불러내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올린 국의 간이 맞지 않다거나 숟가락 놓는 위치가 틀렸다며 호통을 쳤지만 사실 최참판댁 밥상은 늘 부엌 어멈들이 차리던 대로였기에 연홍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홍은 변명 한마디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하면 더 크게 혼을 낼 작정이었으나 너무나 순순히 잘못을 비니 오히려 김이 빠져 더 화를 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버리라며 늦은 밤에 마당에 있는 수십 개의 장독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밤, 연홍은 마른 걸레를 들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는 집안의 살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라 하여 평소에도 하인들이 쓸고 닦는 곳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티끌만한 먼지도 용납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연홍은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항아리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투박한 옹기 항아리들이 은은한 윤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항아리의 둥근 어깨를 어루만지며 닦았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늙은 하인구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듯한 고운 손인데도 일을 대하는 태도에 빈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댁의 아들이자 연홍의 남편이 된 명수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다 장독대에서 일하는 연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명수는 달빛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연홍의 옆모습이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다워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어머니가 알면 사단이 날까 두려워 헛기침을 하며 안채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연홍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나 원망의 빛은 없었고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다시 걸레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쪽잠을 잔 연홍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채웠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연홍은 잠시 멍하니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불꽃 속에서 어렴풋이 옛 기억이 떠오를 듯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최참판댁의 며느리로서, 아니 빚을 갚아야 하는 일꾼으로서의 본분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가로 나간 그녀는 살얼음이 낀 두레박줄을 맨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안방으로 들어간 연홍에게 시어머니는 밤새 장독을 다 닦았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연홍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직접 확인하겠다며 버선발로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들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했고 바닥에 낙엽조차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자 시어머니는 공연히 심술이 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으면 뭐 하냐. 장맛이 변하면 내 탓이다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연홍은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나지막이 대답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최참판댁의 새 며느리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빨래터에 나온 연홍에게 짓궂은 안악 하나가 다가와 친정에서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았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연홍은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부모님 덕분에 굶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위험이 서려 있어 질문을 던진 안악은 더 이상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구 씨는 연홍이 빨래를 널 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젖은 옷가지를 탁탁 털어주래 너는 동작 하나에도 절도가 있었고 옷에 주름을 펴는 손길은
맵시가 있었습니다. 구 씨는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천한 신분으로 들어온 며느리에게서 이토록 귀태가 흐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구 씨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걸음밭에 굴러도 오근오기라더니 저 걸음거리며 눈매가 예사롭지가 않구먼. 그는 연홍의 정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녀가 가진 타고난 품성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참판이 손님을 맞이하여 술상을 봐오라고 호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홍을 시험해 보려는 듯 귀한 손님이니 안주를 특별히 신경 써서 담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연홍은 곳간에서 꺼내준 마른 오징어와 육포, 그리고 몇 가지 과일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의 술상이 들어갔을 때 최참판과 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투박하게 썰어낼 줄 알았던 육포는 꽃잎 모양으로 정교하게 오려져 있었고 과일은 껍질을 깎아낸 모양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양반께서도 보기 드문 솜씨였기에 손님은 이댁 며느님 솜씨가 궁중 숙수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손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빚 대신 데려온 시골 처녀가 이런 솜씨를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안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시어머니 역시 어디서 잔재주나 배웠겠지요 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연홍기 잠든 방문 앞을 서성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순종적인 태도 뒤에 감춰진 알 수 없는 기운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찬바람이 더욱 거세지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연홍에게 명주 이불 호청을 뜯어내어 다시 꿰매라고 시켰습니다. 밤새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바느질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연홍은 좁은 방에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침침한 불빛 아래서도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마저 리듬감이 있었고 매듭을 짓는 손끝은 야무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창호지 문 너머로 늙은 하인구 씨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몰래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연홍이 문을 열었을 때 구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습니다. 연홍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눈길이 있음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상과들에 푸르름이 짙어지고 매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기와 지붕을 달구어 마당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넓은 마당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거웠고 가축들도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아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이 삼복더위에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는데 다가오는 집안의 큰 제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삼배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소매로 이마를 훔칠 새도 없이 우물가와 부엌을 오가며 물을 깃고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최참판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돌아가신 조부의 제사였기에 시어머니의 신경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이 해도 될 일을 굳이 연홍에게 시키며 트집을 잡을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제사용 유기그릇을 모두 꺼내오게 하더니 광기 나도록 닦아놓으라고 호령했습니다. 수십 개나 되는 무거운 그릇들을 뙤약볕이 내리쬐는 장독대 옆에 늘어놓고
연홍은 기와 가루와 집단을 뭉쳐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어도 그녀는 묵묵히 그릇에 얼룩을 지워나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온 며느리라지만 사람을 저렇게 부려먹을 수는 없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연홍의 신세를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그 정도 고생은 당연하다며 시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바깥의 시선이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만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투박한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녹이 슬고 빛이 바랬던 유기 그릇들이 황금처럼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에 사물의 본래 빛을 찾아주는 특별한 힘이라도 깃든 것 같았습니다. 그릇 닦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라며 산더미 같은 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부엌 어멈들이 나누어 할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연홍 혼자서 전을 부치고 떡을 빚게 했습니다.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하루 종일 불을 지켜보며 기름 냄새를 맡는 일은 건장한 장정도 버티기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재료를 다듬고 반죽을 빚었습니다. 밀가루를 채치는 그녀의 손동작은 춤을 추듯 유연했고 기름 두른 팬에 전을 뒤집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정확했습니다. 연홍이 만들어낸 음식들은 시골 마을의 투박한 솜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색의 고명을 얹은 전은 색감이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웠고 다식판에 찍어낸 떡은 문양이 정교하여 먹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늙은 하인구 씨가 부엌을 기웃거리다 그 음식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홍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갓 부쳐낸 전의 모양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예전 한양의 높은 대감 댁에서나 보았던 격조 높은 차림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구 씨는 며느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지만 섣불리 입을 놀렸다가는 사단이 날 것을 알기에 그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연홍은 잠시 부엌 뒷문 밖으로 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잠시 기둥을 잡고 서 있는데 구 씨가 시원한 우물물 한 사발을 떠와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지 않는지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씨,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지만 이곳은 A씨가 계시기에는 너무 험한 밭입니다. 연홍은 그 말의 뜻을 깊이 헤아릴 겨를도 없이 감사한 눈빛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타들어가던 속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구 씨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제사 당일 저녁이 되자 친척들과 마을 유지들이 최참판댁 사랑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등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채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제사를 기다렸고 여자들은 안채와 부엌을 오가며 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홍기 차려놓은 제사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으려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괴는 높이며 위치, 포의 방향까지 어느 예법 하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소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법도에 맞고 정갈하여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상이 사랑채로 들어가고 조상을 모시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충문을 읽는 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한양에서 내려온 먼 친척 어른 하나가 상에 오른 약과와 산적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맛은 궁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깊은 풍미로다. 시골에서 어찌 이런 솜씨를 가진 이를 두었는가. 최참판은 으스케안하며
안 사람의 솜씨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친척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다. 재료를 다루는 법이 예사롭지 않아라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안의 체면을 세워주었으니 다행이다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연홍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을 가리키며 오늘 안에 다 끝내지 않으면 잠잘 생각 말아라 라고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홍은 남은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기름기 묻은 그릇들을 닦기 위해 다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가 고요한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습니다. 남편 명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며느리 방이 아닌 사랑채로 곧장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연홍은 혼자서 수백 개의 그릇을 씻으며 묵묵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헹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그리움을 씻어내듯 문질렀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오를 듯 말 듯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새벽달기 울기 직전에 어스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홍은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달이 창백하게 걸려 있었고 서늘한 새벽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서 나지막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시골 마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구슬프면서도 우아한 가락의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배웠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노래는 마치 잊힌 과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연히 잠이 깨어 마당을 지나던 구씨가 그 노랫소리를 듣고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 멜로디는 민가에서 부르는 타령이 아니라 옛날 궁궐 잔치나 귀족들의 연회에서나 들을 법한 정가 챙깨의 한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씨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둠 속에서 연홍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초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구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댁 며느리는 단순히 빚 때문에 팔려온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지난밤 제사 음식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제사에 참석했던 이들이 돌아가서 최참판댁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 맛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 같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의 손끝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고 과장 섞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홍을 빈며느리라고 부르기보다는 솜씨 좋은 며느리라 부르며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깥의 칭찬이 시어머니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기를 죽여놓으려 했는데 오히려 기가 사는 꼴을 보니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상 머리에서 연홍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너무 뜨겁다거나 밥이 너무 질다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고 우쭐대지 마라. 그래봤자 너는 빚 갚으러 온 종년이나 다름없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연홍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절정을 지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는 듯 했지만
최참판 대간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연홍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시어머니의 질투와 견제는 심해졌고 남편 명수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겉돌았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고귀한 혈통의 긍지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가을 바람과 함께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과 들에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는 깊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최참판댁의 분위기는 여전히 서리빨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당에는 추수를 마친 벼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인들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연홍 역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는데 그녀는 마당에 널린 고추를 말리고 메주를 쑤기 위해 콩을 삶는 등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깊은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묘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관리가 최참판댁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찰하던 암행어사 출신의 고관이었는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다가 이 고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최참판댁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참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버선발로 뛰어나가 관리를 맞이했고 집안 식구들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티끌 하나 없이 집을 닦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여나 남루한 옷차림의 며느리가 눈에 띄어 집안 망신을 시킬까 염려하여 연홍에게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관리가 머물게 된 사랑채는 최참판댁에서 가장 좋은 가구와 병풍으로 치장된 곳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고 관에 줄을 대어 한 자리 얻어볼까 하는 욕심에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렸습니다.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들어가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관리는 최참판의 아첨 섞인 말들을 한 귀로 들으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자수 병풍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낡았으나 그 안에 수놓아진 매화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꽃가지가 뻗어나온 듯 생동감이 넘쳤고 꽃집 하나하나의 색감이 은은하면서도 화려하여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었습니다. 관리는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자수의 결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복의 최참판, 이 병풍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물건인가? 이 자수법은 시골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귀한 솜씨네. 관리의 질문에 최참판은 당황하여 눈을 굴리다가 집안에 체면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예, 그것은 제 안사람이 소일거리로 만든 것이옵니다. 솜씨가 부끄러워 구석에 두었는데 대감의 눈에 띄다니 송구합니다. 최참판은 아내가 만든 것이라고 둘러대면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최참판의 대답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병풍 귀퉁이에 아주 작게 수놓아진 붉은색 문양을 가리키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거짓을 고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네. 이 매듭과 문양은 궁중의 내명부, 그것도
왕실의 직계 여인들만이 배울 수 있는 비기, 미지 1세 일반 사대부가의 여인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법도인데 자네 부인이 이를 만들었다고. 관리의 호통에 최 참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풍은 사실 며칠 전 연홍이 창고에 버려진 낡은 천을 가져다 밤새 술을 놓아 가리개로 만들어둔 것이었는데 최 참판이 보기에 그럴싸하여 사랑채에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관리는 당장 이 술을 놓은 사람을 대령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참판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먹기로 하인에게 일러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연홍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연홍의 팔을 꼬집으며 대감마님 앞에서 헛소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번거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연홍은 흙투성이인 앞치마를 벗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기품 있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홍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자 관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가 앉아있는 자태와 공손하게 모은 손 그리고 고개를 숙인 각도는 천한 신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연홍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눈썹 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 하나가 관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하더니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옹주자가 아니십니까? 관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참판과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옹주라니, 빚 대신 팔려온 며느리가 왕의 딸이라는 말인가? 관리는 채통도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홍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소인 박 대관이옵니다. 10여 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피신하시던 중 잃어버리신 자가님을 이제야 뵙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관리의 통곡 섞인 외침이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연홍은 그제야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그리고 갑작스러운 난리와 도피, 부모님과의 생이별, 이후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양부모님 밑에서의 고된 삶까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대관, 기억납니다. 어릴 적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시지요. 연홍의 입에서 나온 침착하고 우아한 목소리는 그녀가 의심할 여지 없는 왕실의 핏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홍을 하대하며 구박하던 최 참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실의 귀한 옹주를 종처럼 부려먹고 모욕했다는 사실에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던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악독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모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박대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최 참판을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안전이라고 그토록 방자하게 굴었느냐? 옹주 자가께서 어찌하여 너희 집안의 빚 갚는 노비가 되었단 말이냐?
내 당장 관에 알려 내 놈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벌에 처하리라. 관리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최참판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연홍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박대관을 만류했습니다. 대관, 그만하시오. 이분들도 내 신분을 몰랐기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세월 내가 겪은 고초는 하늘의 뜻이 있어 나를 단련시키려 한 것이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대관은 다시 한번 감복하여 고개를 숙였고 최참판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연홍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달빛이 그녀를 비추자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 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와 연홍의 치맛자락을 잡으려다 감히 잡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가, 아니 옹주 자가님, 이 늙은 년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제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애원에는 가식 없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홍은 잠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진 구박과 서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빚에 묶인 며느리가 아닌 존귀한 신분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홍의 남편 명수는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하늘처럼 높은 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그동안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 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연홍은 남편이 숨어있는 기둥 쪽을 잠시 응시했으나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예전처럼 체념한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대관은 연홍에게 즉시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을 뵙고 신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은 이미 벗겨졌고 임금님께서 잃어버린 혈육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연홍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왕실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으나 이곳에서 맺은 고단하지만 깊은 인연들 그리고 늙고 병든 친정아버지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가을바람이 뜰에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홍의 흔들리는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 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의 시어머니는 밤새 참회의 기도를 올렸고 사랑채의 최참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늙은 하인 구씨만이 마당을 쓸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봉황이 닭장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꼬. 그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려 했으나 가져갈 것이라곤 낡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는 대신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고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손뭉치 같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은백색으로 뒤덮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을 두툼하게 덮었고 마당에 있던 장독대 위에도 하얀 고깔 모자를 씌워놓은 듯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방 안의 아랫목은
군부를 지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된 시집살이로 차가운 부엌바닥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연홍은 이제 비단 금침이 깔린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거친 삼벗이 아니라 박대관이 급히 구해온 고운 비단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최참판 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쥐 죽은 듯 고요했는데 이는 평화로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연홍의 신분이 밝혀진 이후 집안 사람들은 감히 큰 소리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어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 틀어박혀 알아누웠고 최참판은 혹여나 관군이 들이닥쳐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대문 밖을 수시로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연홍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뀐 것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무지함이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채비가 모두 끝나자 연홍은 박대관을 불러 조용히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관은 펄쩍 뛰며 왕실의 존엄을 훼손한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합니다 라고 반대했지만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뿐더러 비록 방법은 거칠었으나 내게 노동의 신성함과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초는 훗날 백성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니 이들을 벌하기보다는 용서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넓은 아량에 박대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홍은 떠나기 전 시어머니와 최참판 그리고 남편 명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고개를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참아들지 못하고 죽여주십시오. 옹주 자가님, 제가 눈이 멀어 천벌 받을 짓을 했습니다 라며 통곡했습니다. 연홍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어머니, 지난날의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덕분에 제가 강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디 건강을 챙기시고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참판에게는 비문서를 가져오게 하여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연홍은 이것으로 저와 이 집안의 채무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비의 빚뿐만 아니라 마을의 가난한 소작농들이 진 빚도 제가 갚은 것으로 할 테니 그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최참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가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남은 생은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최참판의 마음속에도 연홍의 진심이 닿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명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다시피 서 있었습니다. 연홍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본래 심성이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옳지 못한 일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명수는 연홍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로소 사내 대장부로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듯 됐습니다. 떠나는 길. 연홍은 부엌 뒷문 밖에서 서성이는 늙은 하인 구씨를 발견했습니다. 구씨는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배웅하려다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홍은 감에 오르기 전 구씨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 영감님, 제가 힘들 때 건네주신 물 한 그릇과 따뜻한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누비옷을 벗어 구 씨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구 씨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귀한 대접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렸습니다. 드디어 연홍기 가마에 오르자 박대관의 지휘 아래 화려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색 깃발이 눈 내리는 하늘 아래 펄럭였고 나팔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족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빨래를 하던, 그러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그녀의 인품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홍은 가마 창문을 살짝 열고 멀어지는 마을과 최참판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쌓인 눈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마 행렬이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최참판 식구들은 대문 앞에 서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난 자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구박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참판 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하인들에게 고함을 치지 않았고 음식을 넉넉하게 하여 배고픈 이가 없게 했습니다. 최참판 역시 곡간을 열어 흉년이 든 마을 사람들을 구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여우 같던 시어머니와 구두쇠 영감이 부처님처럼 변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편 명수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는 술과 친구를 멀리하고 서책을 가까이하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비록 연홍과는 부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형함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어진 목관이 되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집무실에 연홍이 남기고 간 낡은 자수 병풍을 걸어두고 나태해지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연홍은 궁궐에 들어가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서 돌아오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연홍은 공주의 신분을 회복했지만 화려한 궁궐 생활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구휼 사업에 힘썼습니다. 특히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고통받는 여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녀의 자애로운 성품은 온 나라에 널리 퍼져 백성들은 그녀를 보살옹주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또한 연홍은 병든 친정아버지를 궁궐 근처로 모셔와 지극정성으로 본양했습니다. 좋은 약과 음식을 드시게 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하니 아버지의 병세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왕족의 신분을 되찾고도 효심을 잃지 않은 것에 감격하며 남은 여생을 딸의 행복을 빌며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연홍은 가끔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멀리 산골마을의 최참판 댁과 그곳에서 보낸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으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이 이야기는 산골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에 빚 때문에 팔려왔지만 마음씨가 고아복을 받은 며느리가 있었단다 라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어도 마음을 바르게 쓰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최참판 댁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도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가 연혼기 떠나면서 심은 것이라고 믿으며 봄마다 피어나는 향기로운 매화꽃을 보며 그녀의 고귀한 뜻을 기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잠잠해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눈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밤입니다. 험난한 운명 속에서도 맑은 빛을 잃지 않았던 연홍의 이야기는 우리네 삶에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묵묵히 견뎌내면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평화로운 기와집과 그곳에서 피어나는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